안녕하세요. 남자사람입니다. 오늘은 9살 인생 세 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용맹스러운 기사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삿짐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어머니는 밀가루로 파전을 부쳐 이웃에 돌리기로 했다. 아마 어머니는 새로 이사온 기분을 한껏 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떡을 돌릴 형편까지는 못 되는지라 파전을 돌리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한 것이다. 언덕 아래 정육점에서 애써 구해온 돼지비계로 냄비를 달구고 밀가루 반죽을 얹자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번졌다. 나는 파전을 이웃에 돌리는 책임을 맡았다.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릇이 부족했던지라 바가지에 담아 한 집 가서 담아주고 돌아와서는 또 가야 했다. 꼭대기 집이라고? 그래, 복 많이 받고 잘 살라고 엄마에게 꼭 전해줘라. 맛있게 잘 먹을게. 너희 엄마한테 한번 놀러 가겠다고 해라. 어느 집이나 훈훈한 덕담을 잊지 않았다. 저녁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많았다. 집들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집 모양까지 너무 비슷해서 한번 들렸던 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각 집들의 특징을 눈여겨봐 두었다. 언덕문에 비닐을 대어둔 집, 방문을 붉은 끈으로 묶고 잠그는 집, 벽에 낙서가 있는 집, 이런 식이었다. 앞들에 널찍한 바위가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였다. 계세요? 내가 주인을 부르자 방문이 열리더니 삐쩍 마른 내 또래 사내아이가 나왔다. 얼굴엔 시꺼먼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백구로 민 까까머리에는 기계총 딱지가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다. 그 아이는 심심하던 차에 마침 좋은 놀잇감을 찾았다는 듯 신누런 코를 훌쩍이며 내게 다가왔다. 너 뭐야 임마? 너희 어머니 안 계시니? 나는 퍽 점잖게 물었으나 아이는 어깨를 잔뜩 고추 세운 채 이마에 주름살을 바짝 세우더니 사무 12조였다. 어쭈? 이 자식이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해? 아이는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더니 내 어깨를 한번 툭 건드려 보았다. 나는 백여민이다. 저쪽 꼭대기 집에 새로 이사를 왔어. 나는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이다? 왔어? 어쭈? 이 자식이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너 죽을래? 아이는 내가 내민 손을 가자미 눈으로 흘겨보았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요걸 그냥 전투 욕구가 솟구쳤으나 이사 오자마자 싸움박질부터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기가 꺾였다고 생각한 건지 아이는 내 손에 들려있는 파전을 힐끗 바라보았다. 너 지금 손에 든 게 뭐야? 파전이야. 이사했다고 돌리는 거다. 오라. 그러니까 신고식을 하겠다는 말이지? 신고식이 뭐야? 이것은 맹추로구만. 임마,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하고 먹을 것을 갖다 바치는 게 신고식이지 뭐야. 아이는 낄낄 웃었다. 나도 마주 웃었다. 맞아, 이건 신고식이야. 알았어, 잘 먹을 테니까 넌 꺼져. 너희 어머니는 안 계시니? 어쭈? 이 자식이 뭘 꼬치꼬치 캐물어? 너 죽을래? 아이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당수로 나를 때리는 신용을 하며 손을 치켜들었다. 완전히 기고만장이었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왜 그래? 짜자, 우린 엄마 같은 거 안 키워. 그럼 너 혼자 사니? 아이는 내가 든 바가지에서 파전을 꺼내 우걱우걱 씹더니 다시 쏘아보았다. 어쭈? 이게 누구를 고아로 하나? 너 죽을래? 어쭈아, 너 죽을래는 아이의 말버릇이 모양이었다. 아직 돌아야 할 집이 많았으므로 더 이상 그 아이만 상대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바가지나 비워줘. 빨리 가봐야 해. 아이는 시꺼먼 손으로 바가지에 담긴 파천을 통째로 꺼내 들더니 가슴에 쌓아놨다. 됐지?
그럼 꺼져. 요 녀석 나중에 다시 만나면 두고 보자. 나는 그대로 돌아섰다. 바로 그때 아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기다려. 넌 이제부터 내 부하다. 알겠니? 앞으로 나를 만나면 깍듯이 경례를 붙여. 안 그러면 넌 죽어. 아이는 주둥이를 삐쭉 내밀며 죽어를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말. 너희 엄마 애꾸지? 너의 별명은 앞으로 애꾸 새끼다. 알겠니?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든 순간 이미 내 주먹은 이 무례한 녀석의 턱을 후려 갈기고 있었다. 녀석이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더니 파전이 땅바닥에 흩어졌다. 녀석의 코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졌다. 나는 녀석을 깔아안고 사정없이 후려쳤다. 이 새끼 빨리 취소해.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나는 아이의 머리통을 땅바닥에 쿵쿵 찍었다. 취소! 취소! 아이는 소리쳤다. 아이의 뺨을 몇 차례 더 후려갈기고 일어섰건만 분이 삭지 않았다. 먼저 살던 동네에서는 나를 그런 식으로 놀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내 성미를 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걸 모르고 터줏대감 행세를 하려 했던 아이는 그야말로 제때의 임자를 만난 셈이었다.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어.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 완전히 어리 빠진 아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으앙 울음보를 터뜨렸다. 이 자식아,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이뤄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개자식, 나 코 피 흘렸어. 내가 한번 인상을 쓰자 아이는 콩알 뛰듯 냉큼 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 문틈으로 내다보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자식아, 애꾸더러 애꾸라고 한 게 대수냐? 이 애꾸 새끼야. 이 자식이 그래도. 달려가 방문을 마구 당겨보았지만 안에서 잠근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이상 한 번은 마주치는 때가 있겠지. 그때 내 놈의 대가리를 부셔버리겠어. 개자식. 나는 길가에 흩어져 있는 파전을 마구 발로 짓이겨 놓고 침을 뱉어 놓았다. 내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방 안에서 아이가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야, 이 자식아, 너 우리 아버지한테 안 이를 줄 알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설사 흡혈귀라 해도 두려울 바는 없었다. 비겁한 인간을 상대하는 일은 두렵다기보다는 성가신 일이다. 나는 돌멩이를 주어 녀석이 숨어있는 방문짝에 힘껏 던져주고는 돌아섰다. 얼마쯤 가다가 뒤돌아보니 아이는 살금살금 나와서 으깨진 파전 조각을 주워 먹고 있었다. 더러운 자식. 나는 땅에 퇴하고 침을 뱉었다. 씩씩거리며 집에 올라온 나를 보고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그쳐 물었다. 그러나 차마 어머니에게 싸움의 내막을 얘기할 수는 없었다. 한쪽 눈동자가 하얗게 바래버린 어머니를 보니 내 가슴은 더욱 미어졌다. 개자식, 죽여버릴 거야. 어머니의 계속된 다그침에 나는 마지못해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보같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다니고 그래? 엄마가 한쪽 눈을 못 쓴다고 해서 엄마 노릇을 못 해준 일이 있니? 그저 당장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싸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하지만 녀석은 엄마를 병신 취급했단 말이야.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한바탕 전투까지 치르고 돌아온 아들을 나무라는 어머니가 몹시 야속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음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넌 비록 애꾸라지만 엄마가 있지 않니? 그 애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누나랑 둘이 살고 있는 불쌍한 애야. 누나는 공장에 다니느라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런 애들 두들겨 패줘서 속이 시원하겠니?
아무리 철이 없는 애들이라지만. 하지만 녀석은 마치 아버지가 있는 듯이 말했단 말이야. 이런 한 병 따위 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다. 부모 없는 아이를 때렸다는 사실, 내게 오직 이것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었다. 이를 어쩐다. 내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어머니가 한쪽 눈을 못 쓰게 된 것은 내가 5살 무렵이었다. 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그 경위를 밝히자면 대충 이렇다. 우리 식구가 서울에 갓 올라올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 하나를 마련해 놓고는 한 달 뒤 다시 부산에 내려가야 했다. 부산 공장에서 밀린 월급을 채 받지 못하고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금세 올라온다던 아버지는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가 주고 간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도 금세 바닥이 나버렸다. 낯선 서울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일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런 방정맞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머니의 머리에 떠올랐다 한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낯선 서울 땅에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했던 것이다. 불안과 걱정 속에 한 달을 10년같이 보내고 나자 이제야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부산에 내려간 아버지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회사와 사장 집을 끈질기게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사장은 오늘 내일 미루며 도무지 돈을 안 내놓더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서울로 집을 옮겼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은 모양이야. 다급해지면 다시 서울로 가겠지 생각하며 배짱을 튕기는 거야. 나쁜 자식.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지는 득득 이를 갈았다. 며칠 내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성급하게 상경한 것이 잘못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 돈을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심스레 권해보기도 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어. 놈은 지금 그걸 바라고 그런 배짱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에겐 이미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장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친구에게서 빌려온 돈 2,000원을 어머니에게 주고 다음 날로 부산에 다시 내려가 버렸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고 나자 어머니는 또다시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니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 대신에 무엇인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설사 아버지가 돈을 받아 왔다 해도 새 직장을 구하려면 몇 달을 걸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나와 여운이를 주인집에 맡기고 부근에 있는 무허가 잉크 공장에 취직을 했다. 하얀 두부 벽돌 위에 판자를 얹어 대충 비마금을 해놓은 공장에서 역한 잉크 냄새를 맡으며 10명 남짓의 공원들이 일을 했다. 아직 소년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린 공원도 있었고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아줌마들도 있었다. 잉크 냄새 때문에 저녁에 퇴근을 할 무렵이면 골치가 아팠지만 돈을 번다는 자부심에 그럭저럭 한 달을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잉크에 화공약품을 붓고 있는데 어린 공원이 지나가다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어머니를 향해 쓰러졌다. 그 바람에 화공약품이 어머니의 얼굴에 쏟아졌다. 칼로 눈을 후비는 듯한 아픔이 어머니를 덮쳤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곁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달려와 어머니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약품을 씻어내었지만 왼쪽 눈의 아픔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젊은 공원의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마땅한 처방이 없어 세척액으로 계속 눈만 씻어내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의 왼쪽 눈동자는 이미 하얗게 바래어져 있었고 왼쪽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아버지는
어머니의 왼쪽 눈을 보고 사내답지 않게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다. 잉크 공장 사장은 그 어린 공원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났으니 그 아이의 부모한테서 치료비를 받으라고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쇠꼬챙이를 들고 당장 사장네 집으로 쳐들어갔다. 아버지는 사장 눈앞에 쇠꼬챙이를 들이밀었다. 치료비 따위 필요 없어. 단지 왼쪽 눈을 잃어버린 고통이 어떤 것인지만 가르쳐주지. 그래야 내 아내의 심정을 이해할 테니까. 겁에 질린 사장은 그제야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했다 한다. 만일 그때 그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면 아버지는 아마 그의 눈을 쇠꼬챙이로 진짜 찔러버렸으리라. 아버지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내였다. 그러나 그 몇 푼 안 되는 치료비로 어머니의 맑은 눈을 되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연애 시절 아버지를 홀딱 반하게 했다는 어머니의 맑은 눈은 이리하여 뿌옇게 흐려져 버린 것이다. 나는 만화책에서 옛날 기사들 얘기를 읽은 적이 있다. 어머니가 공주님이라면 아버지와 나는 그 공주님을 보호한 사명감을 지닌 기사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나는 뜻이 통했고 우리는 언제라도 어머니를 위해 출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히 어머니를 애꾸라고 모욕하는 무례한이 있다면 나는 녀석과 결투를 벌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더러운 아이를 때려준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저녁 무렵의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꿈속에서 걱정하다가 문득 깨어난 것인지도 모른다. 깜빡거리는 호롱벌 밑에서 어머니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다. 호롱불에 비친 어머니의 커다란 그림자가 천장에서 기괴한 모양으로 어른거렸다. 어머니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채석장 일로 밤이 아주 깊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어머니는 가끔씩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나는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어머니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부쩍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한참 어머니의 동태를 살펴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자지 않고 있었니? 나는 어머니 품에 와락 뛰어들어 안겼다. 내 고민거리를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엄마, 나도 엄마가 없었으면 저녁 때 본 그 녀석처럼 지저분해졌겠지? 어머니는 방긋 웃었다. 너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니?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파전을 발로 밟아놓고 거기다 침을 뱉어 놓았는데 그 녀석은 땅에 엎드려 그걸 주워 먹고 있었어, 엄마. 내가 잘못했지, 응? 그래,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되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글쎄,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내일이라도 가서 사과를 하렴. 그리고 그 다음엔 사이좋게 놀면 되는 거지 뭐. 어머니는 나를 꼭 품에 안겨주었다. 매우 포근했다. 나는 어머니 품을 한참 동안 즐기다가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나? 그럼. 벌을 안 받고? 그렇다니까. 엄마도 죽지 않을 거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더니 눈물이 삐져나왔다. 용감한 기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더불어 불꽃 오기같이 쏟았다. 난 그 자식한테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엄마를 놀리면 또 패줄 거야. 하지만 누가 그러는데 부모 없는 애를 괴롭히면 그 애도 벌을 받아 똑같이 고아가 된대. 녀석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서 벌을 안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어. 하지만 난 엄마가 죽는 건 싫어. 엄마가 없으면 나도 땅에서 남이 발로 밟은 건 주워.
내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망할 놈의 울음이 껄떡껄떡 목에 걸려 나는 말을 채 마치지 못했다.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나직이 웃음을 쏟아놓았다. 아이고, 녀석하고는. 어머니는 그제야 내 고민의 핵심을 제대로 알아차린 거였다. 좀 창피했지만 나는 까닭 모를 서름에 한참 동안이나 껄떡껄떡 울었는데 어머니의 용맹스러운 기사가 되기엔 사실 나는 좀 어린 편이었다.